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특별한 아이를 키우는 행복한 엄마이면서 이다영 심리상담 발달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다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 뵈서 반갑고요. 오늘은 특별한 아이와 함께 행복하기. 책을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 자폐 아이가 어른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10가지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이 책은 앨런 노트붐이란 사람이 지었는데요. 이분은 자폐증과 주의력 결핍 과잉장애 행동장애 ADHD죠. 자폐증을 가진 아이 그리고 주의력 ADHD 그 장애를 가진 두 아이의 엄마예요. 그래서 이분은 자신이 아이를 키우고 하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책도 쓰고 상담도 하고 방송 활동도 열정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어떤 자폐증을 가진 아이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어떤 조언과 정보를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쓴 책이 또 이 책이 있거든요. 1001가지 굉장한 아이디어들, 어떤 자폐나 아니면 아스퍼거 증상을 가진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시간이 되면 제가 이것도 같이 다루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어른들이 알아야 할 자폐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여기에서 이제 책 내용을 일부 소개를 해드리고 어떤 같이 이야기를 나눈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 자폐에 관련돼서 이런 책을 쓰신 분들이나 뭔가 새로운 그런 효과적인 치료법을 발견하신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그런 자폐를 가진 부모님이나 혹은 자폐인 손자를 가진 뭐 그런 부분들 이런 식으로 어떤 관련된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도 병원에서 그냥 일을 하고 그다음에 자폐에 대해서 배우고 이럴 때는 그래 자폐는 어려운 거고 잘 안 고쳐지는 거고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제 아이가 자폐 증상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정말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찾아보게 되고 더 뭔가를 깊이 있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자폐 관련돼서 이런 책들이나 아니면 이런 연구들, 이런 부분들이 가족들을 통해 나오는 것도 그런 게 이제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은 제가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 중에 하나예요. 여기 보면은 아이들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고 아이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 책이 엄마가 이제 쓴 책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첫 번째가 나오는 게 뭐냐면요. 아이의 입장에 서면 오해와 편견이 사라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실 아이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관계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경우에 오해하거나 편견을 갖기 쉬운데요. 특히 자폐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안 알려져 있고 혹은 너무 안 좋게만 알려져 있는 그래서 아이에 대해서 오히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아이를 그냥 낙인 찍게 되고 그리고 편견을 갖게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그 챕터를 보면 아이를 더 잘 알기 위해 떠나는 여행이라고 돼 있어서 10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나는 무엇보다 먼저 어린아이예요. 두 번째가 저는 감각적인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세 번째는 하지 않으려고 한다와 할 수 없다를 구분해달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네 번째는 나는 구체적으로 생각해요. 말을 글자 그대로 해석해요. 라고 아이에 대해서 이제 이해할 수 있게 아이의 상태를 설명을 해준 거고요. 다섯 번째, 나는 어휘력이 부족해요. 그러니 인내심을 가져주세요. 여섯 번째는 나는 언어적인 것보다는 시각적인 것에 더 많이 의존해요. 실제로 템플 그랜딘 같은 경우에 그 자폐 증상이 있는데 미국에서 대학 교수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책을 쓴 걸 보면은 나는 그림으로 생각한다 이런 책도 있잖아요. 제목이 정확한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어떤 시각화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의사소통을 그쪽에 많이 의존을 한다는 거죠. 7번째, 이거는 자폐 증상 혹은 이런 어려움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많이 해당이 되고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주세요. 그리고 8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과 사귈 수 있게 도와주세요. 9번째,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내가 자제력을 잃는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해 주세요. 아이들이 때로는 뭔가에 되게 힘들어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어떤 때 짜증이나 분노까지만 나올 때도 있죠. 그게 뭔가 적응하기 힘들어하고 이런 부분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뭔가 자제력을 잃는 원인에 대해서 좀 파악해달라는 거고요. 10번째는 아주 강조하고 싶은 나를 무조건 사랑해 주세요. 이거는 자폐 어린이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두다가 생각하고 원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어떤 조건에 의해서 너는 뭐 공부를 잘하고 혹은 돈을 많이 벌고 혹은 뭐 엄마 노릇을 잘해야지만 너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좋으신가요? 아니면 너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너 자체로서 정말 너는 사랑을 받아야 되고 난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게 더 좋으신가요? 아이들도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자폐 증상을 가진 혹은 ADHD 증상 뭐 이런 증상을 가진 아이들한테는 더 이 부분이 중요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책의 몇 부분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책에는 사실은 정말 중요하고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기 나와 있는 25페이지 나와 있는 건데요. 아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는 아이가 혹시 자폐가 아닐까 이렇게 좀 약간 불안한 마음으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자폐 증상이라는 걸 알고 어떻게 해야 되지? 막막하고 되게 힘든 상황에서 이걸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이미 아이가 많이 컸거나 아이에 대해서 많이 받아들이기도 하고 혹은 뭐 아이와 이미 아이가 많이 저희 아이처럼 뭐 큰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14살? 내일이면 몇 시간 후면 15살이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과연 우리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을까? 이것은 대체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또 자녀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우리의 선택이 자녀의 개성과 독특한 성격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고요. 이분이 모라 에프론의 가스마리에 나오는 한 구절이 기억난대요. 거기에서 그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꿈이 부서져서 산산조각이 날 때 여러분은 산산이 흩어질 수도 있고 혹은 새로운 꿈을 찾아 떠날 수도 있다. 어떠세요? 사실 제가 처음에 저희 아이가 자폐라는 걸 알게 되고 정말 꿈이 부서져 산산조각이 되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아, 나 이제 어떻게 살지? 세상 너무 불행해진 거 아니야? 우리 가족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뭔가 희망이 없는 절망만 남아있는 건가라는 그런 느낌이요. 근데 그럴 때 우리 선택할 수 있어요. 그대로 그냥 주저앉고 산산이 흩어질 수도 있고요. 새로운 꿈을, 이 아이와 함께는 새로운 꿈을 찾아 나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도 나오는데 그 시가 있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두 갈래 길이 있는데 한 갈래 길은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는 그런 길이고 한 갈래 길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런 길인데 그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에도 어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만큼이나 뭔가 행복이나 그런 게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던 그건 제가 다시 찾아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다시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 시요. 그래서 이 책에서 원하는 거는 아이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고 우리가 아이를 어떻게 아이와 어떻게 함께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이제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자폐증은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하잖아요. 스펙트럼,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거죠. 그리고 같은 어떤 1급, 2급, 3급 이렇게 뭐 진단을 받는다 하더라도 혹은 진단 없이 그냥 그런 성향만 받는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같은 어떤 비슷한 그런 수준, 예를 들면 같은 3급, 같은 2급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보이는 모습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도 하고 굉장히 좀 많은 부분들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요. 첫 번째가 아까 읽어드렸는데 나는 무엇보다 먼저 어린 아이예요. 나한테 자폐적인 증상이 있긴 하지만 내가 자폐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예를 들면 당뇨병이 있어요. 혹은 고혈압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 많이들 그런 증상들 경험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당뇨병이 있거나 고혈압이 있다고 해서 너는 당뇨병이야, 고혈압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아, 저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한 부분에서 그런 증상을 경험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잖아요. 자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자폐증을 가진 어떤 자폐증 덩어리로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아이가 있고 이 아이가 지금 자폐증이라는 그런 일부 그런 증상을 갖고 있는 거라고 보면 어떨까요? 이 아이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이 아이가 그냥 일반적인 아이로서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는데 그걸 다 자폐적인 증상으로 혹은 문제 행동으로 다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같이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예,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한계를 많이 지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한계를 짓는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너무 기대치를 낮게 잡는? 저는 어차피 잡히니까 이것도 못할 거야. 저것도 못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 이것도 한계를 짓는 거고요. 아니면 너무 그 기대수준이 높을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이거 할 수 있으면 안 돼?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예, 다 이제 어떻게 보면 한계를 설정하는 거고 이건 아이들한테 되게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는 아이를 있는 그대로 보면서 아이를 하나의 어떤 인격체로 볼 수 있는지, 자폐적인 증상이 있지만 이 아이가 어떤 인격체로서 볼 수 있는지고요. 또 하나는 내가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고 있고 그 기대가 혹시 아이와 나와의 관계 혹은 아이에 대해서 뭔가 대안시키는 게 아닌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경험하는 게 감각적인 어려움이거든요. 감각하면 우리는 보통 5가지 감각이라고 생각하죠. 보고, 듣고, 뭐, 그러니까 먹고, 촉감을 느끼고, 뭐, 냄새를 맡고, 이렇게요. 근데 사실은 7가지 감각이 있어요. 뭐, 그러니까 청지각, 시지각, 그 다음에, 그런 5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외에도 하나는 전정 감각이랑 또 하나는 고유 수용성 감각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 2가지 감각이 모든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 어려움이 있게 되면 특히 이제 이런 어려움을 기본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일상생활에 어떤 어려움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정 감각을 했을 때는 어떤 균형 감각이라든지 지구의 중력을 느끼는 힘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전정 감각을 굉장히 둔하게 느끼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희 아이도 그랬거든요. 지금도 약간은 그렇고요. 많이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전정 감각이 둔한 경우에는 어떤 이런 움직임이 별로 이렇게 딱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뇌에서는 자극을 받아야 되는데 이 중력의 느낌을 충분히 받지 못하니까 아이가 스스로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를 들면 높은 데로 올라간다라든지 아니면 뭐 빙글빙글 돈다라든지 아니면 뭐 굉장히 동작을 크게 해서 막 뛰어다니거나 막 이런 것들이요. 근데 우리는 이 감각에 대해서 일을 하지 못하면 아이의 많은 행동들을 문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못하게 막을 수 있거든요. 저도 사실은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아이한테 미안한 게 제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제가 배웠던 그런 것들은 어떤 증상에 대해서 배웠지, 이런 어떤 감각의 문제라든지 이 증상의 어떤 배경이 되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많이 배우지 못하고, 또 저도 그쪽에서 뭐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많이 살펴보거나 이런 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전정 감각이, 근데 사실은 감각이라는 거는 완벽한 사람은 없거든요. 어떤 정도의 차이인 거죠. 그리고 대부분은 그런 어떤 평범한 그런 범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그래도 가능한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감각의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높은 데 올라가는 걸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근데 고소공포증이라는 게 결국은 시지각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어려움이 있게 되면은, 근데 사실 저는 그게 뭐 제가 항상 높은 데서 일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제가 높은 곳을 갈지 안 갈지를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런 일상적인 어떤 감각의 문제가 있다는 건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도와주는 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따로 한번 이제 함께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혹시 롤러코스터 좋아하시나요? 저는 그런 거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코스터를 좋아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걸 타고 하루 종일 있다고 생각하면 어떠실까요? 되게 어지럽고 막 그 상황에서 뭔가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롤러코스터를 탄다라는 생각만 해도 저는 되게 끔찍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은 마치 그런 상태에 있는 것과도 비슷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요. 아이들이 뭔가 그런 부분들의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어떻게 그 부분을 도와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훨씬 더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요. 뭔가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게 겉으로 보이는 뚜렷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그거는 항상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아이가 짜증을 낸다. 혹은 아이가 갑자기 무슨 행동을 한다. 라고 했을 때 그게 다른 사람이 보기에 객관적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아이 나름대로는 그게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도 아이한테 굉장히 미안한 게 뭐냐면요. 아이가 막 그런 감각 문제를 해소하려고 본인이 하는 행동들? 그래서 제가 막 그거를 문제 행동으로 생각하고 그걸 막 없애려고 했던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가 막 짜증을 내고 막 이러면은 이게 아이가 막 짜증이 점점 심해지면서 저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짜증을 내면 사실은 아이가 짜증을 내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나름대로 힘들거나 뭔가 불편하거나 뭔가 그런 다져야 되는 상황이거나 뭔가가 있는 건데, 그거를 제가 이렇게 뭔지 이유를 찾아서 도와주기보다는 나중에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막 같이 소리를 지른다든지. 이런 게 사실은 아이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행동이고, 그래서 제가 참 실수도 많이 하고 했구나. 제가 이런 걸 하는 거 역시 여러분들은 저처럼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 이거는 같이 하면 좋겠네요. 이제 이런 아까 감각문제 중에서 미각이 있잖아요. 미각 같은 경우에 어떤 맛에 지나치게 둔감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맛을 감지하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중에 행동을 할 수 있대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음식을 다 먹는 거죠. 두 번째는 감각의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음식을 통해 그런 걸 경험을 잘 못하기 때문에 아예 음식을 별로 안 먹게 되는, 혹은 먹으면 안 되는 것을 먹는, 저희 아이도 약간 그랬거든요. 아무거나 이렇게 입에다 넣고 막 들겅들겅 씹고,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는 어떤 맛에 지나치게 둔감할 경우에도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이런 아이들이 아주 자극적인 걸 찾는다든지 너무 그 감각이 없으니까 이런 게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지 않으려고 한다와 할 수 없다를 구별하세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 그 얼룩말에서 그 얼룩말이 흰색의 검은 줄무늬가 있는 동물일까요? 아니면 검은색의 흰 줄무늬가 있는 동물일까요? 거기서 그 질문을 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게 흰색에다가 검은 줄무늬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얼룩말의 가죽이 사실은 검은색이래요. 그러니까 사물이 겉으로 보이는 거랑 항상 똑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자폐증의 어떤 그런 복잡한 특징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아이에 대해서 왜 쟤는 이걸 안 하려고 하지? 왜 말을 안 듣지? 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다라는 거는 뭔가 내가 하지 않을 거야 라는 선택이라기보다는 능력이 아직 안 되거나 그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거나 혹은 그거를 경험해 볼 기회가 부족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가 어떤 것들을 잘 안 하려고 하고 잘 안 들으려고 하고 뭔가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을 때 얘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얘는 왜 이러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거를 할 어떤 뭔가 능력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뭔가 이거에 대해서 더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한 건지 혹은 이거를 경험해보고 연습해볼 기회가 부족한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기로 이 책을 그러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이제 사실은 근데 아이를 돌보고 하다 보면 책을 읽을 시간적 여유도 되게 부족하고 마음의 여유도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 동영상을 보시고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셔도 좋은데요. 그래서 뭔가 내가 할 수 없어 라는 그런 생각, 여기서는 또 그거를 얘기를 해요. 예. 아이가 이렇게 여기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세 번째로 넘어가죠. 나는 구체적으로 생각해요. 아이들은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보가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이제 아이들이 잘 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 또 뭐냐면 우리가 아이들한테 뭔가 적절하지 않은 지시를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어떤 자폐 증상 관련 없이 그냥 상담을 하러 오시는 뭐 부모 자녀 관계 혹은 부부 관계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한테 명확하게 표현을 안 해놓고 본인은 그걸 기대하는 거죠. 아, 분명히 표현했어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 그거를 이제 이렇게 그 표현이 그렇게 와닿지 않는,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자폐 아이들은 구체적으로 지시를 주는 게 훨씬 더 명확한 의사소통을 할 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아이가 어떤 행동을 보일 때 그거 안 돼,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하나는 뭐냐면요. 아이들한테는 하지 마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너 그 손으로 먹지 마! 왜 그렇게 해?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 젓가락으로 먹으면 어떨까? 혹은 포크를 먹으면 어떨까? 이렇게 근데 이거 안 돼가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얘기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함축적인 의미 있잖아요. 너무 일반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너 왜 이렇게 칠칠맞니? 아니면 너는 왜 이렇게 예의가 없니? 이런 거는 사실은 도대체 어느 부분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알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네 옷을 뭐 옷장에 걸어놔라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그리고 뭔가 어떤 아이가 알 수 있게, 서로 알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게 되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분은 그 얘기를 해요. 이분은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본인이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이 어떻게 해야지 이걸 알아들을 수 있을지를, 아이들이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을지를 먼저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분 표현으로는 자폐증이 나에게 준 선물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나한테 너무 끔찍하고 힘들고 번거로운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나한테 선물이고 기여이고 나한테 굉장히 즐겁고 도움이 되는 걸 수도 있는 거죠. 이왕이면 어떤 걸 선택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이가 말로 표현을 하든 혹은 말로 표현을 못하든 혹은 뭐 어떤 식으로, 사실은 아이들은 어떻게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잘 신경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아이가 어떤 우리에게 뭔가를 전달하려고 할 때 거기에 귀담아 듣는 일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말로 표현이 안 된다 하더라도 손으로 얘기하는 거, 몸으로 얘기하는 거, 혹은 때로는 그냥 미소로, 혹은 얼굴 표정으로, 혹은 짜증으로 어떤 것으로 표현하든지 간에 그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와 여러분의 얘기를 무시하고 여러분을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는 느낌이 어떤가요? 근데 자폐 아이들 같은 경우, 자폐 증상을 가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소통하고 이러는데 약간 자신감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 자기가 어떤 얘기하고 전달하고 이런 부분들이 경험도 부족하고 뭔가 좋은 피드백을 받아본 경험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요. 엄마든 아빠든 혹은 누군가가 아이의 말에 혹은 아이의 표현에 어떻게 얘기해요? 귀 기울여주는 그런 경험을 해주면은 아이는 자기가 전달하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씩 자신감을 갖게 되고 그러면은 아이가 점점점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편안해질 수 있고 더 많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반향어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실은 반향어는 일반 아이들도 반향어 단계를 살짝 거쳐가요.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 반향어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따라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일반적인 언어의 발달에서도 아주 어릴 때 약간 지나가는 그런 부분일 수 있는데 아이들이 워낙 언어 발달이 빠르기 때문에 그걸 뭐 크게 뭐 문제 삼거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누구나 그런 경우 이제 거쳐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반향어에는 세 가지 반향어가 있어요. 여기 106페이지인데요. 하나는 즉각적인 반향어. 예를 들면 저희 아이가 이랬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밥 먹을래? 그러면 예를 들면 밥 먹을래? 라고 하면 저희 아이가 밥 먹을래? 이렇게 이제 따라하는 거죠. 사실은 저희가 원하는 건 대답인데 지금 들은 거를 바로 이렇게 따라하는 거 이게 즉각적인 반향어예요. 유연적 반향어는 뭐냐면요. 옛날에 들었던 거 혹은 뭐 그런 과거에 들었던 것들을 되풀이하는 거죠. 자기가 들었던 얘기들을요. 그래서 뭐 저희 아이도 마치 예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오늘 있는 일처럼 그렇게 반복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집요하고 반복적인 반영 언어가 있는데 이거는 동일한 구절이나 질문을 계속 되풀이하는 거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반향어에 대해서 사실은 뭔가 되게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반향어를 쓰면 안 돼. 이거 제대로 된 언어가 아니야. 제대로 얘기를 하게 해야 돼.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반향어도 언어 발달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향어에 대해서 하지 못하게 하거나 빨리 이거를 막 넘겨야 된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아이가 어떤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노력 중에 하나고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캐나다 가가지고 석사를 이제 캐나다에서 했는데 제가 영어를 잘하는 상태에서 간 게 아니라 영어를 정말 못하는데 캐나다에 가가지고 영어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처음에 뭔가 그런 페이퍼, 보고서를 막 써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작문을 해본 것도 아니고 너무 막막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했던 게 책이나 이런 거에 나와 있는 그런 문장 중에 단어만 바꾸거나 혹은 문장을 그대로 막 이렇게 표절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지금이면 그럴 수 있는 하여간 처음에 그렇게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도 그런 걸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언어를 만들어내기 이전에 그런 다른 사람들의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가 그 연습하고 어떤 훈련하는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아이에게 조금 더 시간을 주고 여유를 주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그런 게 좋아질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언어적으로 조금 더 풍부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되게 도움이 될 수는 있죠. 그렇고요. 또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뭐냐면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 그냥 일반 아이들도 사실은 모든 게 다 완벽하진 않잖아요. 뭐 저는 둘째 아이는 그냥 이런 증상이 없는 그런 일반 아이인데 그 아이도 보면 그런 행동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이제 마음에 안 드는 행동 그런 게 있는데 어떤 자폐 증상을 가진 아이들이 행동을 했을 때 그걸 자꾸 자폐로 연결을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다 문제 행동 아니면은 얘를 할 수 없고 뭔가 이런 쪽으로 이제 얘기하거나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번 보죠. 여러분들이 아이의 행동을
문제행동이라는 그런 개념을 버리면 어떨까요? 어떤 행동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래요. 아이가 다른 사람들이랑 어울리기보다는 혼자서 이렇게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랬을 때 우리 아이는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라고 하는 순간 그건 정말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이가 혼자서도 잘 놀아요.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럼 아이가 혼자서도 잘 노는데 그럼 다른 아이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잘 놀려면 뭐가 필요할까? 아이를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라는 식으로 가면 어떨까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증상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 아이들 중에서도 혼자 노는 걸 더 편안해하는 아이도 분명히 있거든요. 되게 내성적이거나, 물론 그런 극단적인, 아이들은 더 극단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요.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를 보면서 얘는 문제야, 문제야, 문제야라는 그 관점을 내려놓고, 얘가 지금 이런 게 어떤 장점이고, 얘를 어떻게 도와주면 좀 더 아이가 좋아질 수 있을까? 라는 관점으로 아이를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에 대해서 얘는 문제야 문제라는 그런 습관이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앞에 혹은 우리 아이가 보이는 행동이 문제라기보다는 그건 어떤 다름이고 어떤 가능성일 수 있고, 그래서 그거를 연습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예,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는 이 나이 때는 뭘 해야 되고, 특히 한국에서는 그게 더 심하죠. 이 나이 때는 어떤 정도에 뭘 해야 되고, 예를 들면 6개월이면 뭐 기어야 되고, 뭐 뒤집어야 되나, 기어야 되나, 하도 오래돼가지고. 예. 근데 그런 식의 뭔가 짜여진 그 어떤 발달 단계에 다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어떤 아이들은 그런 이제 그거를 이렇게 뛰어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계속 안 되는 것 같다 어느 순간 어떤 게 되면 그 이정이 확 돼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학습하는 것 중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단형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일반적인 발달 단계에 맞춰서 우리 아이가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조급하거나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뭔가 아이들이 잘하는 게 무엇이고 어떻게 도와주면 더 아이가 편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시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자꾸 안 좋은 부분이 눈에 띄고 자꾸 지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지적하거나 단점을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사람 혹시 있나요?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단점이 고쳐지나요? 사실은 우리가 못해, 이거 잘못했어라고 하면은 위축되고 되게 긴장하고 그럼 더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 혹시 해보셨나요? 사실은 오히려 좀 편안하게 해주고 그거를 오히려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도와주고 이럴 때 훨씬 더 이런 것들을 고치는 게 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대할 때도 그렇게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벌써 8번째로 갔네요.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이거는 이제 중요한 부분만 나눠드리다 보니까 8번째는 다른 사람과 사귈 수 있게 도와달라는 건데요. 아이들은 누구나 이제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나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들과의 소통이나 관계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들은 일부,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과 깊이 있는 관계를 원하는 걸 수 있고요. 외향적인 사람들은 많은 사람과 깊지 않더라도 굉장히 많은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것, 관계를 원하는 걸 수 있는데요. 아이들이 뭔가 그런 관계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기회나 이런 거를 줄 수 있으면 그건 되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의 행동과 아이의 인격을 구분해서 아이가 문제행동이라고 보이는 것을 보이더라도 아이에게 그런 아이의 어떤 자존감, 아이의 인격을 존중해주면서 그런 것을 이제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는 같이 이제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나오는 게 뭐냐면 너무 억지로 많이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 보면
155페이지인데요. 몸에 좋은지 나쁜지 따지지 않고 억지로 우겨 넣으면 반드시 고토 반응이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압박하고 강요하는 환경을 아이의 학습에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존감이 자라고 자신을 진정으로 좋아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편안함을 느끼는 심리적인 토대를 만들어주는 일이 더 중요하고 그런 토대가 있으면 사회적인 능력은 자연적으로 조금씩 생긴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치료를 많이 하는 경우에도 아이가 되게 지치고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 아이들도 다른 아이들처럼 아이로서 지낼 시간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159페이지에 보면은 이분이 부모님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이를 고친다는 생각을 지우세요. 아이를 고친다는 건 뭐냐면 아이한테 문제가 있고 아이한테 뭔가 잘못됐다라는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아이를 뭔가 뜯어 고치거나 뭔가 정상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없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존감을 길러주라는 거예요. 여기는 자존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느끼기엔 자존감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뭔가 사회활동을 할 때도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의 불친절한 행동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방패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가 사회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간헐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조성을 해달라고 하고 어떤 목표, 사회적 능력이라는 목표에 대해서는 어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건 좀 더 책을 읽어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가르칠 분량을 너무 많이 잡지 마세요. 적게 잡고 그걸 조금씩 쌓아나가는. 그리고 뭔가 아이의 발달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두 걸음 앞으로 가다가 뒤로 한 걸음 물러나는 것. 이것도 여전히 발달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9번째가 내가 자제력을 잃는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행동은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행동은 의사소통이에요. 뭔가를 표현하고 뭔가를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아이가 자제력을 잃거나 할 때는 뭐냐면 다른 방법으로 자기의 마음을 전달하지 못할 때 아이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자제력을 잃는 거죠. 여러분도 어느 순간 자제력을 잃어버린 적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누구나 아마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내가 어떤 걸로도 뭔가가 안 될 때, 자제력을 잃게 될 때가 있는데 이런 어떤 자폐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표현하거나 혹은 그런 것들을 뭔가 감각적인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 사실 이런 것들을 견딜 수 있는 게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아이가 어떤 자제력이 있는 행동을 통해서 뭔가 주목을 받고 싶어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자제력을 잃게 되는 몇 가지 요인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가 자제력을 잃게 되는 그 원인을 찾게 도와주는 게 부모에게도 좋고 아이 스스로도 그걸 찾아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것 때문에 화가 나는지 알면 그게 화가 막 다 차올라서 확 터지기까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전에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혹은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그걸 좀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인식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뭔지를. 그걸 도와주는 건데 하나는 감각적인 뭔가 부담이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면 막 과도하게 어떤 그런 감각들의 그런 입력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예를 들면은 물리적이고 생리적인 속할 요인으로 되어 있는데 잠을 잘 못 잔다든지 음식에 뭔가 알러지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위장 문제가 있다라든지 혹은 뭐 생화학적으로 비타민이나 미네랄 이런 게 이제 불균형이 있다라든지 뭔가 자기가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어디가 아프거나 어디 상처가 있거나 있다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이런 이제
자제력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감정적인 촉발 요인이에요.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뭐 학대를 당했거나 혹은 되게 뭔가 불공정한 취급을 받았거나 혹은 어른들에게 뭔가 부당한 일을 당했거나 이런 경우에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아이들의 행동 때문에 여러분이 당황스럽거나 혹은 되게 좀 화가 나거나 불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러분을 화나게 하거나 불쾌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아이들 나름대로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는 걸 아시고 만약에 그 어떤 원인이라든지 그 욕구를 채워주지 않고 그것을 행동만 못하게 하게 된다고 하면은 정말 아이는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그 얘기를 해요. 뭔가 이 아들이 이제 자제력을 상실할 때마다 그 원인을 확인하고 그걸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도와주고 했더니 굉장히 막 자제력을 상실해서 했던 게 되게 많았는데 점점 줄어들고 굉장히 평화로워졌다고 해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분노 폭발이 정말 심했거든요. 뭐 화내고 막 물건 던지고 막 이랬는데 그 원인이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뭐 그걸 못하게 하고 혼내고 막 여러 가지 이제 다 소용이 없고 오히려 더 안 좋았는데 결국은 이제 나중에 유기상 검사를 해보니까 세로토닌이라고 감정 조절해 주는 게 완전 바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심한 우울증 상태. 근데 그게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그게 짜증이나 분노로도 나오고요. 저희 아이는 그게 표현이 안 되고 하고 또 어떤 감각적인 문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더 심하게 나왔던 거죠. 근데 그 세로토닌을 보충해 준 다음에 그게 정말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가 자기도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랬던 거였는데 그 뭔가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그 행동만 없애려고 하면 효과가 아이나 부모나 너무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되게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요.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거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허용하고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 아이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의 그런 자폐 증상을 가졌던 아이가 이분한테 알려준 건 뭐냐면요. 행복이라는 것은 원하는 것을 얻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하는 데서 온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고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받은 선물 가운데 가장 커다란 선물이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아이는 나에게 행복은 원하는 것을 얻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하는 데서 온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받은 선물 가운데 가장 커다란 선물이었다. 이거의 비법은 바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아이에게 자폐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슬픔을 느끼는 건 당연하지만 진정한 비극은 자폐증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슬픔에 집착하는데 바로 진정한 비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신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조건 없이 스스로를 사랑하고 조건 없이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의 능력과 장점 혹은 어떤 단점까지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저는 여기도 나오지만 헨리포드가 한 얘기가 되게 마음에 와닿아요. 헨리포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지 혹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지 아마도 여러분 생각이 무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거고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많이 하는 그런 액세스적인 개념으로 보면 우리의 관점, 생각이 현실을 결정하는, 현실을 만드는 그런 거랑도 비슷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도 사실은 되게 많이 그러니까 많이 정말 빠져있었던 생각이 뭐냐면요.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우리 아이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는지, 왜 자폐증이 된지, 이 원인,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되게 집착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산소가 거의 없었거든요, 태어날 때. 그러니까 제가 양수가 더 터지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터진 데다가, 제가 그때 캐나다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하여간 여러 가지 상황상, 그때 막 사스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어서 되게 힘든 상황이긴 했어요. 그래서 혹시 그것 때문에 그랬나 막 이랬는데, 사실은 자폐증이 왜 나타나는지에 대한 질문은 별 의미가 없어요, 지금. 하지만 지금은 내가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게 뭐고,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고, 아이가 나에게 어떤 선물이 되고 있고, 내가 아이한테 어떤 기여가 될 수 있고, 이런 질문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간단하게 함께 나누었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괜찮고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